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글로벌적 지적을 기능하는 현황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늘 이어서 아마 글로벌 였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앞서서 잠시 좀 인트로덕션을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가 있다. 이런 걸 갖다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 오늘 발표 내용은 글로벌한 물속의 냉매 규제 동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리고 주요국의 정책 현황 그리고 냉매 기술 현재 우리나라의 혹은 글로벌하게 냉매 전환 기술의 동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의 냉매의 규제에 관한 큰 축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큰 축은 지구 변화 국제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교토 프로토콜에 의해서 1997년 교토 프로토콜에 의해서 우리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체계는 파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파리 협약에 의해서 지구 평균 온도를 2도씨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는 1.5도씨까지 낮추자라는 것들을 명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국가별로 하게 돼 있고요. 주요 형태로 보게 되면 이 정표는 2021년도에 1차 국가별로 NDC를 보고하게 됐고요.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서 보고를 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지구 온난화 가스를 갖다가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COP가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는 COP 29번째 회의가 되고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주요 결과로는 뭐 신규 기후 제한 조성 목표를 달성하고 뭐 돈을 모아서 뭐 잘해보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2026년도니까요. 내후년에 2차 NDC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되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국가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요. 이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 마우스. 그래서 지구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 NDC를 상향을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40%를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림과 보는 것 같이 아주 가감한 형태의 2050 넷제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진행 중인데요.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대한 부분들이고 아마 지금 형태 초기 단계이지만 지금 형태로도 좀 달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여기 최근에 발표된 코페르니쿠스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올해 지금 여름에 유럽 지역의 온도가 1.54도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기억하시기에 파리 규약을 맺을 때 1.5도씨를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벌써 아마 2024년도에 벌써 돌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들이고요. 조금 더 가속화했다는 그런 내용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전에 아직 온실가스의 종류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런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크게 6가지 종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발전을 할 때 나오는 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CO2가 아주 가장 다량의 물질이 될 것이고요. 오늘 현재 주제로 담고 있는 불화탄소 가스도 온실가스의 하나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시게 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한 6,300만 톤, 100만 톤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한 10분의 1 수준 경제 규모에 맞춰서 배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의 배출량, 불화탄소의 배출량 자체를 보시게 되면 전체의 배출량의 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러면은 뭐 사실 뭐 양이 작으니까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 GWP 지수가 아마 오늘 계속해서 강연에서 얘기하게 될 건데 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지수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표시하는 지수거든요. CO2를 1로 해서
그런 경우에 이 불화탄소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몇 천, 몇만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크다라는 것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 또 다른 축은 몬트리올 어정스에 대한 키갈리 개정서입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어정스라는 것들은 초기에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 냉매를 전환하기 위한 규정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HFC가 지구 온난화를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장되어서 키갈리 개정서에서 HFC도 규제하는 그런 국제 협약을 맺었고요. 현재 국가별로 조금 그 스케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되면 네모 아래쪽에 보이시는 파란색 부분이 그 우리 오늘 주제인 불 속의 온실가스의 규제 일정이고요. 네모 A5는 선진국 위주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 위주고요. 선진국들은 이미 그 규제 일정이 시작이 됐고요. 현재 2024년 수준이니까 아마도 지금 10% 정도 절감하는 형태, 좀 더 지나면 뭐 가감하게 40%까지 형태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제 선진국에 대한 내용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그분들이 먼저 규제 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책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오늘 왜 이런 토론을 하게 됐냐? 우리나라는 2022년도까지 통계를 내고요. 현재는 지금 시작됐습니다. 벌써. 냉매량, 평균 냉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냉매량을 동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2029년도에 10%를 저감하게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보시면 뭐 냉동고 산업이라는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비두면 냉매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동결 자체만으로 해도 사실 규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따라서 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규제 일정에 맞춘 온실가스를 규제 일정에 맞춘 그런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마 오늘 주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매가 실제 온실가스에 미치는 차지하는 비율이 한 3%인데 그러면 얼마나 뭐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 수가 있는데, 대개 이 온실가스의 효과들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한 0.3 내지 0.5도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니까 작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1.5도, 2도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 작지 않다. 따라서 우리 키갈리 어정스에 기반한 그런 이 규제들이 잘 지켜져야 되고 실제로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IPCC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만약에 규제 일정이 잘 지켜진다면 최종적으로는 한 0.04도 정도의 상승만 우리가 기할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충분히 키갈리 어정스에 대한 효과가 유효하고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반증할 수 있습니다. 국내 HFC 소비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규제에 시작이 앞서가지고 실제 몇몇 통계를 잡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다양한 냉매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32, 뭐 41,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냉매들에 대한 통계를 현재 잡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소비량은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보이고 있는 450의 냉매의 경우에 GWP가 좀 높은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미국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미 GWP를 낮추기 위한 저 GWP의 냉매를 적용하기 위한 규제에 대해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보시다시피 스케줄링을 갖다가 동결 상태에서 수년 후에는 이제 줄여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유사한 형태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총 3번 정도 이런 정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첫 번째 F가스 레귤레이션을 통해 제시했고요. 바로 작년에 가장 강화된 형태의 3차 EU F가스 레귤레이션을 제시하였고요. 보시게 되면 주로 페이스다운 일정을 갖다가 낮춘다든지, 그러니까 총량 규제를 하는 거죠, GWP에. 그리고
고지더럽이 냉매를 사용 못하게 하는 금지라든지 그리고 냉매의 재사용에 대한 규정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HFC 감축 일정입니다. 제일 유의한다는 회색 부분이 키관리 어정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유럽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거보다 더 빨리 지금 자기 내부에서의 감축 일정을 시행하고 있고요. 즉 파란색 부분이 직전에 2차 개정서고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입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GWP의 총량 규제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2050에서는 HFC를 갖다 다 없애겠다라는 아주 뭐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이걸 목표로 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여기 보시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정책이 주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FC의 쿼터를 조정하는데 이제 제로로 간다. 2050에는. 그리고 기관리보다 빨리 간다. 그리고 뭐 MDI 섹터를 좀 포함하겠다. 그리고 RE 파워 이어라고 해서 최근 뭐 아직도 전쟁 중이지만 그 전쟁 와중에서 천연가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힙펌프에 대한 보급 정책을 많이 폈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그에 따라서 힙펌프가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뭐 반영한다.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후에 세 번째 정책이 제안되었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그래서 그다음 정책이 쿼터를 하는 부분, 두 번째 정책이 각 분야별로 제품군별로 GWP의 상한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숫자가 뭐 150이니 뭐 이런 숫자가 보이는데요. 이 숫자보다 높은 GWP 하신 냉면은 쓰지 마라. 이 신규 제품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좀 그리고 실제의 유효한 그 정책이 적용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생냉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생냉 말고 해수에서 다시 시스템에다가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제안을 하였고요. 좀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주 내용은 실제로 냉매를 그대로 해라라는 측면보다 몇 가지 제한을 둔 적이 있습니다. 제한상이라고 할까 면제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효될지 하는 부분들은 복잡한 부분이지만 그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이프티입니다. 야, 너 지금 바꾸고자 하는 냉매가 세이프티에 문제가 있으면 면제해 줄게. 두 번째가 잘 설계해서 효율이 무지무지 좋으면 그런 간접적인 효과에 의한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면제해 줄게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두 개는 뭐냐면 도대체 냉매 못 찾겠어. 내가 새로 냉매를 적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될 만한 적합한 냉매가 없어 라는 측면. 그리고 재생냉매를 사용할 때 재생냉매가 없어.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현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작년에 발효됐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고민들이 있다. 대체 냉매를 적용할 때에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이게 엘렉트에서 주로 이제 EP에서의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그린 빌딩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그 승인하는 주에 따라 가지고 냉매의 그 정책이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쿼터양 조절, 그러니까 총량 GWP를 갖다가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각 섹터별로, 그러니까 응용 제품군별로 GWP를 어떻게 제한할 거냐는 부분, 그리고 재생냉매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유사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GWP 규제, 이게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2차고요. 아래쪽이 3차 이제 비교한 그림이고요. 이제 3차 이주로 보시게 되면 GWP가 150 이하의 제품
150 이상의 제품은 2027년도에 요 제일 위에 있는 12kg 이하의 모노블록 같은 경우에는 쓰지 마라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아예 32년도에는 F가스는 쓰지 마라. 이 제품은 이렇게 제한이 되고요. 보시게 되면 주로 150, 750 그리고 150 이런 숫자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50이 기본이고 750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제 150 이하의 냉매가 적절한 냉매가 없는 경우죠.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는 750가를 한시적으로 좀 승인한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비슷한 형태의 왼쪽 테이블이 일본에 대한 규제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50 이하, 주거용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750 이하,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냉동 창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제품군의 더 많은 제품군의 형태에 따라서 더 많은 형태의 테이블이 있고요. 오른쪽은 미국 규정이고요. 미국도 현재 150 그리고 700 정도의 그 GWP 제한을 두고 제품군의 제품군에 적용되는 냉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래쪽 테이블은 재생 냉매의 사용 업무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제조 시에는 10% 이상 사용해라. 그 다음에 뭐 서비스할 때는 몇 %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재생 냉매를 제품군에 직접 사용하는 업무 양을 갖다가 할당하는 제도를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재생냉매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뭐 민주정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재생냉매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시각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4,000톤 정도의 해수해서 뭐 잘 쓰고 있고요. 아마 75%까지 상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그냥 그 간부를 잡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보시게 생각하면 결국 시장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느 어떤 제품군이 얼마큼 팔리고 있냐, 그리고 얼마큼 앞으로 성장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제한함으로 인해서 그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냐, 그리고 효과가 얼마나 될 거냐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품군에 따른 냉매 소비량 같은 것들이 통계가 잡혀야 되는 것들이고요. 현재 보시게 되면 이건 뭐 HVAC 시장 예측입니다. 근데 뭐 제가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앞으로 많이 성장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될수록 점점 더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대에 의해서 힙펌프의 보급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공조 시장의 확대라는 것들은 매약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힙펌프 시장이고요. 앞으로 이런 연소가스를 이용하는 보일러를 대체하기 위한 힙펌프들이 무지 보급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어서 냉매량은 점점 더 사용량이 많아질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냉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가용한 냉매가 있긴 있느냐? 그래서 냉매 역사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을 드리긴 그렇고요. 현재 쓰고 있는 냉매들은 HFC 요 세 번째 냉매입니다. 그래서 오존층 문제를 해결하고 오존층 문제를 해결을 했지만 지구 온난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HF라고 해서 HFC의 약간 변형된 형태로 수명이 짧은 그런 냉매를 현재 개발해 쓰고 있고요. 이제 그런 냉매들이 GWP가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용한 그런 냉매들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냉매를 분류를 할 때 냉매의 덴시티에 따라 가지고 고압이냐 저압이냐 분류를 하고요. 이 X축이 그 냉매의 용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위쪽 같은 경우는 주로 공조용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힙펌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딱 맞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런 용도를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700 내지는 750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 위쪽에 있는 냉매는 장기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750 이하의 냉매들은 종류가 좀 많고요. 현재 150 이하의 냉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숫자가 제한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제한 냉매를 사용하던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 빨간 색깔이 보이는데요. 오렌지 색깔이 의미하는 뭐냐면
약가연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빨간색은 가연성을 띠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R290이 프로판이거든요.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들이고, 지금 아래쪽에 750 이하 또는 150 이하의 냉매는 거의 대부분의 냉매가 약가연성을 띠고 혹은 가연성을 띠고 있는 냉매다. 즉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 고압중 냉매들, 공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압중 냉매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150 이하의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TF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HFO 냉매를 이제 GWP가 났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는데, 이 HFO의 냉매가 주로 이 PFAS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특히나 R1234 와이프 같은 경우에 거의 100% TFA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농축이 돼서 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 제한 제시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논의 중이고 유럽 쪽에서요. 아마 수년 내에 아마 결론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결론 낸 상태고 지금 한 2, 3년 내에 아마 이걸 금지할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규제를 할 건지라는 것들이 곧 이제 나올 거라고 얘기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기존의 그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지금 냉매를 바꾸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적용하고 있는, 현재 적용하고 있고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체 냉매의 경우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1234 와이프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PFAS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 상황에서 지금 CO2라든지 그리고 프로판을 냉매로 사용하는 연구가 실제로 작품이 나와 있고요. 연구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냉장고는 이미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R600A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 프로판을 점점 더 많이 쓰는 추세로 가 있고요. 공정용 시스템 R410 같은 경우에 뭐 소형 시스템에는 290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2가 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 32가 가연성이기 때문에 뭐 이걸 대체하기 위한, 그리고 GWP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낮추기 위한 연구들은 하고 있지만 아주 그렇게 뭐 454 B 외에 적절한 냉매를 찾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다음 유사하게 아래쪽에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고려되고 있는 대부분의 냉매들이 가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가연성에 의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 규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강화된 안전 규격에 의해서 냉매의 사용을 좀 더 허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현재 규격에 의하면 60335-2가 냉동 시스템의 안전 규격인데 5155와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요약된 부분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적인 우리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프로판, 그러니까 자연냉매의 확대인데요. 이게 최근에 독일의 프라운호퍼에서 장기간으로 지속되고 있는 냉매들입니다. 그래서 냉매량 지금 프로판을 냉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냉매 충전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내에 냉동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150g 이하의 냉매량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 제한된 냉매량 안에서 효과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제시를 했고요. 실제로도 뭐 유용한 형태의 제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좀 더 확대하는 형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kg 이하의 제품이었고요.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한 80kg까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장치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의 공조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기술적으로 보고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드리면 현재 유럽에서는 이제 공격적으로 초 GWP 냉매가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대형 칠러, 에어컨, 그리고 소형 시스템, 그리고 냉매 충전이 작은 시스템들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kg 이하 같은 경우에 프로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현재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세 번째, 결국은 감축 일정을 설정하고요. 커터량,
총 GWP를 제한하고 그에 따라서 저용 냄비의 GWP를 제한 그리고 재생 냄비를 사용을 확대 이런 것들이 큰 세계의 그 축이다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아마 정책이 잘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개발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냉매들이 다 가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가연성에 대한 안전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설계에 잘 반영하는 그리고 꼭 설계에 반영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 제품화를 했을 때 안전하다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도 필요합니다. 업체가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안전 규격을 맞춰서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의 그런 안전에 대한 담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인 뒷받침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우리 업체들이 이런 GWP 냉매를 적용을 해서 그리고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GWP 전환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인 또 지원, 뭐 대기업들이야 다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냉동조 산업의 많은 부분들이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단가도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경쟁력의 저하로 이제 수입 기술에 의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원,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